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REST API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REST와 REST API라는 표현을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요. 자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더라도 REST 컨트롤러, REST 템플릿 등 REST 관련된 키워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REST API에 대한 국내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면 이런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REST API란 URI를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소드를 통해 해당 자원에 대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API다. 예를 들어 멤버라는 자원을 통해서 CRUD 작업을 하고 싶다면 멤버 URI로 사용자라는 자원을 지정하고 post, get, put, delete 메서드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생성, 조회, 수정, 삭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REST API다 라는 것입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REST API의 정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REST를 창시한 로이 필딩이 이런 식으로 정의한 REST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로이 필딩의 블로그 글들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게 되면 난 내 논문에서 CRUD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HTTP 메서드는 REST 아키텍처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HTTP 스펙에 정의한 방식대로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HTTP 메서드와 관련하여 REST는 상관이 없다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일반적 인식의 REST API에 대한 정의는 로이 필딩이 주장하는 REST의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이 필딩이 주장하는 REST가 무엇일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로이 필딩에게 있어 REST란 분산 하이퍼 미디어 시스템, 예를 들면 웹 같은 것들을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REST API는 말 그대로 이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을 만족하는 API 인터페이스입니다.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이란 6가지 아키텍처 스타일의 집합인데요. 이는 클라이언트 서버, 스테이트리스, 캐시, 유니폼 인터페이스, 레이어드 시스템, 코드 온 디맨드 같은 6가지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스테이트리스, 캐시, 레이어드 시스템 같은 아키텍처는 HTTP 스펙만 잘 따라도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REST API라고 불리는 API에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유니폼 인터페이스만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조건을 다루지는 않고 해당 발표에서는 유니폼 인터페이스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유니폼 인터페이스는 4가지 제약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식별, 표현을 통한 자원의 조작, 자기 서술적인 메시지, 그리고 HTOS입니다. 이 4가지를 충족해야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만족할 수 있고 이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만족해야 비로소 REST API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로이 필딩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원에 대한 식별입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지닐 수 있는 정보 및 개념적인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존재하는 문서나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로이 필딩은 이런 자원을 일정의 객체로 여겼고 이런 객체는 생성, 변화, 파괴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 현재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객체에 대해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버의 개별 자원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로 URI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약 조건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member id라는 URI를 식별자로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멤버 테이블에 있는 특정한 데이터를 일관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을 통해 자원을 조작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입니다. 표현이란 기본적으로 특정한 상태에 있는 자원에 대한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자원이란 것은 개념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원에 대한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멤버라는 자원은 문서, 파일, HTTP 엔티티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member/1 URI로 get 메소드를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는 URI에 대응되는 member1이라는 자원의 현재 상태를 다음과 같이 JSON 형식으로
표현하여 응답하게 됩니다. 한편 이미지라는 자원의 상태를 이미지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 표현을 담은 포스트 요청을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는 이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 자원을 생성하고 이미지 슬래시 1이라는 URI를 해당 이미지 자원에 대한 식별자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REST인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표현된 상태 전송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오늘날 REST API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약 조건은 자기 서술적 메시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를 오가는 메시지는 스스로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단순히 루트를 얻어오는 get 메소드의 HTTP 요청이 있는데 이는 목적지가 빠져 있어 셀프 디스트릭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헤더에 도메인을 추가하면 셀프 디스트릭티브 하게 됩니다. 또 바디에 JSON 형태로 응답하는 이런 HTTP 리스폰스가 있는데 이는 본문이 어떤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클라이언트 측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 셀프 디스트릭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트 타입에 application JSON을 추가하면 본문에 있는 JSON 문법을 파싱할 수 있지만 JSON 키의 OP와 패스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해 아직은 셀프 디스트릭티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JSON 패치 플러스 JSON 미디어 타입을 지정해야 이 타입의 명세를 찾아서 JSON 키 값을 해석할 수 있어 셀프 디스트릭티브 하게 됩니다. 이처럼 셀프 디스트릭티브 메시지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온전히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REST API는 상당히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미디어 타입을 JSON으로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메시지만 보고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건은 HTOS입니다. HTOS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하이퍼링크로 전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순히 게시글을 등록하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할 때 글 목록을 보고 글을 쓰고 글을 저장하고 생성된 글을 보고 글의 목록을 보는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전이한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의 전이마다 항상 해당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서 전이하기 때문에 이는 HTOS를 만족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앵커 태그들이 담긴 HTML을 클라이언트에 그대로 전송한다면 이 API는 HTOS를 만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JSON도 마찬가지로 서버에 보낼 수 있는 요청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할 수 있다면 HTOS를 만족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음 게시글 페이지에 대해 get 요청을 보내는 하이퍼링크를 JSON 응답 메시지에 담아서 보내고 프론트엔드에서 이 JSON에 담긴 정보를 활용하여 HTML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면 이 API도 HTOS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REST의 아키텍처 스타일 중 하나인 이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왜 만족시켜야 할까요? 이유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독립적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서버의 API가 추가, 수정, 삭제되거나 URI에 변경이 생겨도 클라이언트는 이에 대해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EST를 만들게 된 계기인데요. 1994년에 로이 필딩이 HTTP 1.0을 만들 때 기존에 사용하던 웹을 깨트리지 않고 HTTP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나오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T가 존재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진화를 위한 것이고 이 독립적인 진화는 유니폼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EST 아키텍처를 반드시 지킬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로이 필딩이 했던 발표 중에 만약 본인이 개발하는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REST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REST API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황에 맞는 커스텀한 방식이 아닌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REST API는 상황에 따라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를 설계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딩이 주장하는 REST API를 만들거나 REST 스타일을 일부를 따르는 API를 만들거나 다른 표준 API를 만들 것으로 API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딩이 주장하는 REST API를 구현하고 싶다면 RESTful API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가 있고 스프링 공식 문서에는 스프링 HTOS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다음은 REST 스타일의 API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REST의 제약 조건들 중 자원을 식별한다는 몇 가지의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기만 하고 HTTP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API에 관한 일반적인 컨벤션을 따르는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PI 컨벤션에 대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저장소에서 제공하는 API 가이드라인스라는 문서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설계한 API를 REST API라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로이 필딩은 HTTP 기반의 API가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REST API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 굳이 내가 만든 용어 말고 그냥 다른 용어를 표현을 하라고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HTTP AP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REST와는 별개의 API 표준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raphQL API의 경우 일반적으로 /GraphQL이라는 단일 엔드포인트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URI를 통해 자원을 식별한다 라는 제약 조건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EST 창시자인 필딩의 REST API란 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 API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REST API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구현하려는 서비스에서 굳이 REST가 필요한지 또한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REST API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REST API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